자, 저도 왔습니다. 오늘 수업 자료. 오늘 수업 자료인데 지금 수업을 받으신 분은 은평방문각 딱 하나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수업을 듣고 요 문제를 풀어보셔야죠. 물론 수업 중에 제가 먼저 풀어드리고. 자, 그리고 오늘 수업 자료는 이번이 마지막 같아요. 우리 1월, 2월의 마지막. 자, 우리 다음 3월 달부터는 제가 공지사항을 올릴 텐데, 일단 3월 달부터서는 복습 모의고사는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시험장에 들어가는 날까지. 단, 이제 오늘 수업 자료는 대부분 기출문제를 제가 수업 중에 풀어드리는데, 별도로 자료로 이렇게 만들지 않고 수업 중에 필요한 부분 풀어드리고, 이제 3월부터는 뭔가 암기가 좀 들어가야 돼요. 강의 노트를 우리가 11월, 12월, 1월, 2월, 어떤 수박 겉핥기식이라도 쭉 봤다면 이제는 조금 암기를 디테일하게 좀 해줘야죠. 그래서 3월 달에는 지금 우리가 이미 이번 주부터 시작했죠. 암기 코드라는 이름을 달고 강의 노트 진도별로 쭉 요약 정리를 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보면서 뭐 해주셔야 된다. 그렇죠. 이제는 암기를 하나씩 해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들어갑니다. 일단 수업을 듣고 풀으셔야죠. 자, 첫 번째. 감정평가 원칙하면 네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기준 시점을 설정하고 기준 시점에서 가치를 평가한다. 기준 시점 기준. 두 번째. 다양한 가치 중에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시장 가치 기준. 세 번째. 있는 상태 그대로를 평가합니다. 현황. 그 다음에 물건마다 가치를 추계합니다. 개별 평가. 그리고 이 개별 평가는 개별 평가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예외적인 세 가지 상황이 시험에 잘 나오죠. 일괄, 구분, 부분 평가 이렇게. 그 다음에 감정평가 방식 3방식 6방법. 자, 3방식 6방법. 요새 코로나19로 불확실한 상황인데 뭔가 이렇게 상황도 안 좋아. 그래서 요 오늘 수업 자리 끝나면 요 감정평가 방식 암기 코드도 하나 찍어 놓을 거예요. 이거 그냥 듣고만 계셔. 그냥 잘 때 그냥 틀어놓고 자셔. 그럼 그냥 이거 대충 뭔가 자꾸 설명해 드리면 귀에 들어온다 이런 말이야. 3방식 6방법. 그 다음에 가격 공시 중에 토지 가격과 주택 가격 공시 대표적으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토지 가격 공시를 중심으로 제가 강의를 했죠. 주택 가격 공시는 나중에 봐도 돼요. 토지 가격 공시만 제대로 이해하면 주택 가격 공시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일단 들어가 보자고요. 일단 이 문제를 스탑하고 풀기 전에 요걸 봐요. 앞으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이런 문구가 있으면 반드시 기출문제 중에 중요한 기출문제예요. 반드시 나와요. 이게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시험에 나오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 30회 스탑하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 감정평가업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뭔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가치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2번도 보세요. 감정평가업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 시점의 가치 형성 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습니다. 문구가 길어요. 자, 1번과 2번은 세트면이니까 잘 보셔.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러나 고객이 다양한 걸 원할 수도 있고 법에서 가치를 추계할 때 다른 걸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 감정평가업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또는 대부분 시험에 여기에 의뢰인의 요청이 들어가요. 이거 없애버리고. 자, 어떤 문구가 들어가냐?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정도 들어와요. 자, 원칙적으로 다양한 가치 중에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건데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나 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다면 시장 가치가 아닌 시장 가치 외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옳은 지문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의뢰인이 아무런 말이 없으면 시장 가치로 감정 평가를 하는 거예요. 가치를 추계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의뢰인이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야, 평가업자야, 나는 투자를 할 사람이니까 시장 가치 말고 말이야, 투자 가치로 뭔가 가치를 추계해 주면 안 되겠니? 투자 가치로?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2번도 보세요. 감정평가업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또 의뢰인이 요청을 한다면 요놈이 포인트예요. 조건을 붙여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조건이란 게 뭡니까? 그러면 사례가 이런 거예요. 자, 가치를 추계하려고 하는 건물이요. 2층 건물이에요. 2층 건물. 그러면 있는 그대로 가치를 평가하는 게 원칙이죠. 이게 현황 기준이잖아요. 현황 기준. 그래서 2층짜리 건물이라고 가치를 추계하는 게 원칙인 거예요. 그런데 자, 의뢰인이 뭐라고 요청하냐? 야, 지금은 2층인데 말이야. 나 일주일 뒤에 공사해서 3층으로 증축할 거야. 그러니까 3층을 가정하고, 지금은 2층이지만 3층을 가정하고 뭔가 가치를 좀 추계해 줘봐. 이런 뭘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조건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조건을 붙여서 즉 3층으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냐 없냐. 아니, 의뢰인이 요청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죠. 예. 그래서 해석을 보면 이제 문구가 조금 어려운 거야.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 기준 시점의 가치 형성 요인 등, 이게 2층짜리라는 거죠.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시장 가치가 원칙이지만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현황이 원칙이지만 현황이 아닌 어떤 다른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요걸 딱 봐줘야죠. 요거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3번과 4번. 3번은 일괄이라는 표현이 있고 4번은 구분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개별 평가 예외, 일괄, 구분, 부분 평가. 그래서 1번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의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면 요 둘 이상의 물건을 일괄해서 합쳐서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 따로 구분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괄 평가는 두 개를 합쳐서 평가하는 거고, 자, 구분 평가는 하나를 쪼개는 거예요. 이유는 가치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구분해서 가치를 평가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개시한 날짜로 합니다. 뭐가 틀렸어요? 요놈이 틀렸죠? 요놈이 완료한 날짜죠. 완료한 날짜.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그리고 기준 시점을 미리 정했을 때는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기본적으로 기준 시점은 누가 찍어줘야 되냐? 의뢰인이 찍어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의뢰인이 감정평가업자에게 가서 저 가치 좀 평가해 주세요. 이렇게 의뢰해요. 그리고 제가요 6월 1일자에 요 가치가 필요하니까 6월 1일자를 기준으로 가치를 추계해 주세요. 이렇게 의뢰인이 요청하는 게 상식이에요. 그러면 감정평가업자는 6월 1일자를 기준 시점으로 가치를 추계해 주겠습니다. 이게 기준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의뢰인들이 이런 기준 시점이라는 개념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우리도 잘 몰라. 우리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대부분 가치 추계를 의뢰할 때 의뢰인이 기준 시점이란 걸 정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꼬치꼬치 캐먹지 말고 고개 귀찮으니까 아무런 말이 없으면 가격 조사를 어떠한 날짜, 완료한 날짜로 하라는 거예요. 완료한 날짜. 그런데 가끔씩 기준 시점이 미리 정해진 경우도 있겠죠. 그게 바로 고객이 가끔씩 몇 월 며칠자로 기준 시점을 해줘. 이러면 고객이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해줬다면 당연히 그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기준 시점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합니다. 다시
기준 시점은 고객이 아무런 말이 없다면 가격조사 완료한 날짜로 해요. 그런데 고객 등이 미리 기준 시점을 정해줬다면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하면 그 일자를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보면 되죠.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하다. 이 말은 고객이요. 기준 시점을 찍어줬는데 뭐라고 세상에 기준 시점을 찍어줬냐. 갑자기 궁금하다는 거야. 나 돈 줄 테니까 야 100만 년 뒤에 나의 토지 가치를 추계해줘. 지금 기준 시점을 100만 년 뒤라고 해놨어. 이 경우는 그렇죠. 이 경우는 가치 추계를 반려해야겠죠. 가치 추계를. 그런데 그걸 순화시켜서 이런 거야. 자, 이렇게 가격 조사가 불가능한 시점을 찍어주면 그렇죠. 우리 감정평가업자는 그 날짜는 뭐가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가격 조사가 우리가 할 수 없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자로 가치를 추계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뭔가 반려를 합니다. 그래서 기준 시점을 고객이 미리 정해줬다면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라면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답은 5번. 자, 2번 또 뭐 나왔어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스탑. 얼른 풀어보세요. 자, 풀어보셨죠? 27회.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아이고, 또 나왔네.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평가액을 시장가치, 외 가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요것만 딱 보면 되는 거예요. 요것만. 그러니까 우리 1번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1번. 그 다음에 2번에는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잘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시장가치. 시장가치는 시장가치 기준. 자, 시장가치는 길어요. 대단히 긴 문장인데 딱 두 가지만 확인하자 그랬죠. 항상 어떤 시장? 통상적인 시장이죠. 통상적인 시장. 그리고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물건의 최고 가액을 말합니다. 요거 틀렸죠. 요것도 틀렸어. 그러니까 일단 통상적인 시장이고 정확한 문구가 뭐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이죠. 이렇게 돼야죠. 그러니까 단순히 최고 가격이 아니라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인 거예요.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이 최고가 될 수도 있지만 최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감정평가는 이거 정답이네. 그러니까 틀린 것이니까. 자, 2번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고 기준 시점의 공법상 제한을 있는 그대로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3번은 현황 기준이죠. 현황 기준. 그 다음에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둘을 합쳐서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네요. 그러면 그 부분만 따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2번도 중요한 문장이네요. 자, 3번. 여기서부터가 평가 방식이에요. 자, 3번. 풀어보셨죠? 자, 해보죠. 자, 원가 방식은 원가법, 적산법 등 기억의 원리. 요 기억의 원리는 뭐가 들어갈까? 봤더니 밑은 시장성의 원리, 밑은 수익성의 원리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비용성의 원리가 들어가 있죠. 비용성. 자, 비용성은 투입된 비용으로부터 가치를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방식을 원가 방식이라고 하죠. 그리고 원가 방식은 원가, 가액을 구하는 원가법이 있고 임료를 구하는 적산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성은 시장의 유사 물건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가치를 추계하죠. 그래서 유사 물건과의 비교를 통해서 가치를 찾는 방식이라 그러고 가액을 구하는 거래사례 비교법, 임료를 구하는 임대사례 비교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익성은 수익을 기초로 가치를 추계하니까 디귿법은 수익 방식이죠. 그리고 가액을 구하는 수익 환원법, 임료를 구하는 수익 분석법.
자, 그런데 여기도 역시 감정평가 규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 규칙은요, 비교 방식에 하나를 더 집어넣어요. 그게 뭐냐, 요놈. 요게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공시지가 기준법. 공시지가 기준법까지는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6가지 방법만 설명했지. 일단 비교 방식에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인가요? 비용성이고 공시지가 기준법이고 디귿번은 수익 방식이고, 그리고 이 문제가 29의 일명 매지가이 문제입니다. 매지가이. 보세요. 시험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풀다 보면 눈이 침침해요. 비용이냐, 비교냐, 기준이냐. 일명 매지가이 문제입니다, 이거. 자, 4번. 자, 이거 조금 잘리네요. 조금 이렇게 올려볼게요. 일단 틀린 거 찾으라는 거예요. 자, 한번 풀어보십시오. 스타트. 풀어보셨죠? 자, 그럼 한번 보죠. 원가법 하면 주소부터 나와야죠. 일단 비용의 측면에서 가치를 찾는 법이고, 원가니까 가격을 구해요, 임료를 구해요.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일단 뒤를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돼야죠. 그리고 원가법은 라임 있죠. 자, 원가법은 대상의 제조달 원가를 찾아서 가 수정을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찾아냅니다. 까까까죠. 까까까. 수익환원법, 수익 방식 중에 수익을 환원한다. 이 말은 수익을 현재 가치로 바꾼다는 말이죠. 수익을 환원하는 이유는 가치를 구하는 거고, 수익을 분석하게 되면 뭘 구하는 거야? 수익을 분석합니다. 그러면 임대료를 구하는 거고, 수익을 환원하면 가격, 수익을 분석하면 임대료예요. 그래서 수익환원법이니까 가장 먼저 이거부터 봐야 돼요. 가액을 구하는 것이냐, 임료를 구하는 것이냐. 가액을 구하는 방식이고, 수익환원법은 항상 2가지 방식이 짬뽕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이놈이죠. 자,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환원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고,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하는 방법 2가지. 그래서 장래 순수익 또는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물건의 가액을 산정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반드시 방식의 정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끝나고 암기 코드 방식의 정의 한번 할 생각입니다. 자, 가치 형성 요인은 일지계, 너 맞은 듯해.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 나왔네. 거래사례. 일단 주소가 거래사례 비교법은 시장에서 가치를 찾는 법이고, 비교 방식이죠. 비교 방식은 가치를 구하는 거래사례 비교법, 임료를 구하는 임대사례 비교법. 거래사례 비교법이니까 가액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해서 물건의 뭐시기 그럼 항상 키워드를 잘 찾아야죠. 일단 대상과 유사한 뭘 찾아요? 물건의 거래 사례를 찾죠. 그리고 거래 사례와 대상 물건을 비교해서 뭘 찾아냅니까? 대상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이죠. 근데 비교를 몇 가지 하니? 그러면 4가지죠. 가치 형성 요인 일지계 중에 항상 가치를 판단할 때는 지역과 개별 요인을 분석하니까 가치 형성 요인 중에 지역, 개별, 사시지계 이렇게 암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인근지역 하면 세트 메뉴가 나와야죠.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급권. 자, 인근지역은 대상이 속한 지역이고요.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에 요놈이 틀렸네요.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겠죠.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또 나왔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길죠. 규칙에 있는 문구 그대로니까 이것도 잘린단 말이야. 그런데 일단 5번은 중요치 않아.
5번은. 그래서 1, 2, 3, 4번 중에 틀린 게 있는지 보세요. 1, 2, 3, 4. 자, 스탑. 됐습니까? 1, 2, 3, 4번 중에 틀린 게 있는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1번. 시장 가치라고 돼 있어요. 그럼 두 가지는 꼭 봐야죠. 항상 어떤 시장입니까? 통상적인 시장. 그리고 어떤 가액입니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 이 두 가지는 꼭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동일수급권 하면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급권을 말하는데 동일수급권은 동일시장. 동일시장은 항상 유사한 물건이 모여있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할 때 요걸 이렇게 가로를 쳐서 요걸 뭐라고 해석했냐? 유사. 그러니까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준다. 그러면 대상과 유사하다는 뜻이에요. 유사하니까 서로 대체되고 서로 경쟁 관계에 있고 서로 가치 형성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대상과 유사한 다른 부동산이 뭉쳐 있습니다. 그럼 이게 시장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동일수급권. 그리고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합니다. 옳은 지문. 그 다음 3번.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입니다. 참 이게 논란이 많습니다.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예요. 그러면 이걸 짝 끊는 분이 있어요. 틀렸다고. 이유는 뭐냐? 야, 좀 전에 기준 시점은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라고 우리가 암기했잖아. 그렇게 안 돼 있잖아. X예요.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자, 요건 옳은 지문이에요. 지금 3번 지문은요. 기준 시점이라는 용어가 무엇을 뜻하니? 라는 거예요. 용어 정리예요. 자,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의 결정의 기준이 되는 날짜. 근데 감정평가액이 익숙치 않으니까 항상 우리는 가치 추계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치 추계를 결정하는 기준,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기준 시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디테일하게, 야, 그러면 몇 월, 몇 일자, 구체적으로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기준 시점을 정하는 거니? 그러면 그때 가격조사 완료한 날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준 시점이 뭐예요?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예요. 그러면 정확히 몇 월, 며칠 날짜를 하는 거예요. 의뢰인이 아무런 제시가 없다면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적산법. 적산법은 주소가 비용성이고 원가 방식이죠. 그리고 가격을 구하면 원가법. 그 다음에 임료를 구하면 적산법. 가격을 구하면 원가법. 임료를 구하면 적산법. 그리고 적산법은 공식이 있죠. 초대 경비 아저씨. 초대 경비 아저씨. 기초가액의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대수익에 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초대 경비 아저씨 그리고 임대료를 산정합니다. 자, 4번은 이렇게 푸는 거야. 시험장에서 어려우니까 적산법 나오면 원가법은 가격, 적산법은 임료를 구합니다. 요걸 먼저 봐야 돼. 요걸 대부분 여기 함정을 파니까. 그리고 나머지 함정은 두 문자 초대 경비 아저씨를 찾는데 요것까지 보여야 돼. 초대에 경비를 더하여 여기에 경비를 차감한다.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있어요. 초대 경비를 찾고 경비를 더하여. 그러니까 결국 1번, 2번, 3번, 4번이 다 옳은 지문입니다. 그러면 5번이 틀렸겠죠. 근데 5번이 어려운데 자, 한번 보자. 뭐가 틀렸는지. 감가수정이란 어디에 있는 용어야? 그렇죠. 원가법. 원가법은 항상 제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는 요 방식이잖아요. 요 감가 수정이에요. 자, 대상 물건에 대한 제조달 원가를 감액해야 할 요인. 이게 감가 요인이죠. 있는 경우에 자,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해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조달 원가에 요놈이 틀렸네. 가산한데. 예.
이게 지금 낯서니까 제가 일부러 1, 2, 3, 4번만 먼저 보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차감해야죠. 차감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요새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잘 보셔야 돼. 적산법은 초대 경비 아저씨인데 경비를 플러스하는 거죠. 이게 더하여. 감가수정은 제조도론가에서 감가수정을 빼는 거죠. 감가는 같이 감소분을 빼는 거죠. 근데 제조도론가에 가산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야. 아, 우리가 찾지 못하는 대표적인 내용이에요. 왜? 앞문장이 어려우니까, 앞문장이.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볼까요? 기능적 감가? 기능적 감가? 그럼요. 끼어. 균형, 내외에 균형이 없을 때, 부여하는 감가. 경제적 감가는 외부 환경과의 부적합할 때 부여하는 감가.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렵다. 자, 가격 공시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30회 기출입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자, 스타트. 자, 풀어보셨죠?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정을 하니까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간은 30일이고 맞은 듯합니다. 그 다음에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거 읽는 순간 바로 두 문자가 떠올라야 돼요. 지1국감, 지1국감. 그래서 수업을 듣고 들으셔야 돼. 이 문자. 지1국감.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에 네 가지가 있어요. 지가 정보를 제공하고요. 지. 한번 써볼까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토지 거래의 지표가 됩니다. 1. 그 다음에 이제 국감이 오는 거야. 국가, 지방자치단체, 감정평가업자. 국감. 여기 딱 보여야 돼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감정평가업자. 이렇게 나오면, 아하.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감정평가업자는 지가가 필요하면 반드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뭔가 산정해야 됩니다. 이게 공시지가 효력, 지1국가. 그 다음에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이게 틀렸죠. 자,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그 다음에 조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토지죠.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를 돈 들여서 산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 제외. 그 다음에 4번.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 합병 등이 발생했어요. 그럼 무조건 통과. 일단 1월, 2월 달에는 통과.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 합병, 일단 통과하래. 아무튼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에 있잖아요.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분할 합병은 어려운 내용이고. 그 다음에 5번. 개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자, 개별 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하니까 이의 신청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30일.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다시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할 필요가 없죠. 왜? 이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해 놨을 테니까.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를 별도로 산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또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이유는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건데 조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토지예요.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를 돈 들여서 산정할 필요는 또 없다. 이런 것이죠. 자, 3번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정말 놀라운 기출문제인데. 자, 표준지 공시지가 효력 29회. 자, 스타트. 자, 풀었어요? 자, 이게 시험장에 딱 들어갔는데 시험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표준지 공시지가 효력으로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게 뭔가요? 요놈이에요. 지1국감, 지1국감. 그래서 두 문자를 찾은 거예요. 지, 1, 국, 감. 그러니까 아하, 이거 다 맞았구나 하고 갔다고. 그런데 잘 보셔. 자, 이게 국가 지방자치단체 감정평가업자는 똑같은데 요 뒷문장이 다 틀려요. 뒷문장이. 두 문자만 똑같아. 자, 다시 보세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어디다가 써먹습니까? 효력.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가를 산정할 때. 그 다음에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평가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가를 산정하는 게 아니라 무슨 과세 업무와 관련하고 있고, 그냥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지가 변동률 뭐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가 다 틀려요. 특히나 과세가 나오면 항상 개별이죠, 개별. 그래서 요 놈은 빠져야 돼요. 기억, 니은. 그래서 두 문자만 갖고 5번이라고 체크했으면 큰일 나는 문제가 많이 함정이 빠지셨죠. 자, 그 다음에 8번. 자, 부동산 가격 공시인데 여기는 지금 자 28회 지문인데 이 주택의 정답이 있어요. 주택에 지금 주택에 그러니까 지금 주택이 나왔으니까 이건 미스터 우이 강조하지 않은 거냐? 아니에요. 최소한 틀만 알고 있으면 푸는 거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자, 스타트. 자, 1번. 자,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사항. 그러면 우리가 항상 암기 코드가 첫 번째 지번과 단위 면적당 적정 가액. 그리고 두 문자가 면상을 표주리 아니면 면상을 쫙 표주리 뭐 때려주리 표주리 면상을 표주리 그다음에 지용도 도로 상황 포함될 항목이죠. 옳은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표준지 공시지가의 이의 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자 이의 신청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의 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라고 인정했으면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다시 공시하겠죠. 조정해서 이거 옳은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잘 나오죠. 자, 좀 전에 봤던 거 똑같은 논점이에요. 요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해놨단 말이에요.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할 이유가 없죠. 왜? 이미 산정해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자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 나왔잖아요. 자 4번.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1단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해당 1단의 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해야 됩니다. 이게 틀렸어요. 지문이 길잖아요. 그래서 키워드를 딱 봐야죠. 표준주택은 공동주택에서 나오면 안 되죠. 안 되죠. 자, 이런 거예요. 자, 항상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어요. 단독주택은 우리 토지랑 똑같아요. 일단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이를 결정하죠. 표준주택 가격을. 그러면 이걸 끌어다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뭘 만들어요? 개별 주택 가격을 산정하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근데 공동주택은 우리나라에서 공동주택은 너무 중요하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수조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주택에는 표준이와 개별이로 나눠지지 않고 그냥 공동주택 가격 하나만 있는 거예요. 공동주택 가격 하나만. 그래서 항상 표준이 개별이가 나오면 공동주택으로 가면 안 되고 항상 단독주택으로 가야 돼요. 단독주택.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표준이 개별이가 나오면 단독주택. 요 정도는 우리가 수업 중에 분류를 했죠. 자, 그럼 보셔. 뭔지 모르지만 표준주택이 나오면 항상 단독주택이 나와야지 공동주택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 체크사항이에요. 표준주택 나오면 공동이가 아니지 단독이지 이런 거예요. 단독이지. 예.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합니다. 일단에는 통과. 주택 가격은 아직 하지 않았으니까요. 자, 여기까지요. 상당히 어렵죠. 감정평가 원칙도 어렵고, 방식도 어렵고, 토지가격 공시제도도 어렵고. 왜? 자주 안 보니까 어려워. 자주 안 보니까. 자, 그러니까 오늘 수업 자료는 이 정도로 끝내고 이제부터는 암기 코드를 쭉 들어갈 테니까 이 암기 코드 틈틈이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이번 주에는 암기 코드로
평가 3방식 암기 코드 뭐 주중에 하나 올라갈 것이고 가격 공시제도 암기 코드 주중에 올라갈 거예요.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